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저희 이소희 방송 3법 논의 관련해서 야당 간사인 최영두 의원하고 협의하에 오늘 이소희를 수년시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2025년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지역과 경기의 사교육 과열 지구인 고양, 안양, 성남, 용인, 화성 이렇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 학원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나성훈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님, 백영환 정책팀장님 모셨습니다. 전은옥 선임연구원님, 김유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약 3.2조 원에 달하며 과거 대비 너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비는 월 평균 154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학원 중심의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 학원 수는 전년 대비 34개 감소했으나 개설반 수는 10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경기도 5개 지역에서는 영어 학원 수가 3개 줄어들었지만 개설반 수는 101개가 늘어나 오히려 학원 시장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학령 인구 급강 속에 소규모 학원이 탈출되고 대형 학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을 시사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호세 영유아 수가 2023년 62,880명에서 2024년 61,128명으로 약 2.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기의 5개 지역에서는 안양, 평촌, 화성, 군산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반 수가 급증했습니다. 서울은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질적으로 대형화, 집중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경기의 5개 지역은 학령 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 학원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회원 수는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 학원 회원수보다 서울에서는 7배 이상, 경기의 일부 지역에서는 50배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급격히 줄고 있지만 사교육 중심의 학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보육과 교육의 필수제로 여겼던 준공교육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더 이상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회원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기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앉아서 반복적인 주입식으로 하는 학습은 아동의 뇌 발달 균형을 무너뜨리고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누적, 건강 문제, 사회성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경쟁은 부모 불안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기회 격차를 심화시킵니다.
유아 대상 반입제 이상 영어 학원의 월 평균 학원비 역시 서울은 2023년 131만 원에서 2024년 136만 원으로 3.5% 인상되었습니다. 경기의 5개 지역은 111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10.1% 인상되었습니다. 수도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연간 1,500만 원에 가까운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4세고시, 7세고시 현상으로 대변되는 조기 사교육 열풍이 실제로 수도권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 학원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 기피와 초저출생 상황에도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 학원 시장은 대형화와 학원비 급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계층의 조기 사교육 투자가 강화되고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부담은 교육과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령이고 교육감 속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될 때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 학원 시장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불안의 출발지가 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확산세에 대해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절대 방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 학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원생 이탈을 가중시켜 유아 단계부터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학부모 불안을 키우고 또 교육 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조기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교육부와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당국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시장의 과열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교습 시간과 학원비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와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당국은 유아대상 영어 학원을 중심으로 한 조기 사교육 확산세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고유한 발달 시기에 있는 건강한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필요한 특단의 입법,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과 특단의 입법, 행정적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임명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위원이자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이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사님이십니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매일경제 엠블럭 CEO 김은명 대표님입니다. 바이리아드 박혜진 대표님이십니다. 블룸미디어 정명수 국장님이십니다. 비인크리토 한국 일본 대표 김예연 대표님이십니다. 블루코 김종환 창업자님이십니다.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님이십니다. IT센크레더 양소희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비자연구원 윤민석 박사입니다. 예, 민병석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와중에 민병석 의원님께서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하다고 하셔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4월에 초안을 만든 후 세 차례 업권, 교수, 변호사, 기자님 등을 포함한 전문가 등의 리뷰를 거쳐 최종안을 완성했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선대위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치면서 함께 다듬어서 완성했습니다. 민동경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들어주시고 현장과 일선에 계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민병석 국회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발의하기 앞서서 법안에 대해서 공개 리뷰를 몇 번에 걸쳐서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토록 시장의 의견이 혁신적인 시장의 의견을 참조해서 업계의 의견을 조율해서 법안을 내고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석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제도적 초석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닙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 2.5조 달러, 하나로 333조입니다. 202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 얘기까지 민화가 체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를 도입해서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에 불과합니다. 발행, 공시, 거래 지원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는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법의 불확실성은 산업 성장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사업하다가 감옥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는 그 사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분류 체계부터 시작해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대통령직 속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위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점유하기 위해서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 등록, 신고제를 도입해 시장 진입 장벽을 명확히 하고 영업행위 원칙과 내부 통제 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자기 자본 요건 5억 원 이상, 준비금 보유, 도산 절연 조치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자산업 협회를 자율 주재기구로 설립해서 거래 지원, 상장을 거래 지원으로 표현합니다. 거래 지원,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 거래 강리 등의 기능을 통해서 산업 자율성과 건전한 생태계를 병행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여섯째,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는 강력히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과징금 및 벌칙 부과로 엄정한 집행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입니다. 특히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이 꼽힐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드레일 내에서 마음껏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글로벌 G2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차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조혜리 기자입니다. 법안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저희 업계에서는 실물의 연계자산 RWA로 NFT도 법안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안 나와 있어서 혹시 RWA나 NFT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 법안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RWA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산을 신탁하고 그에 기반해서 발행되는 사실상 STO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증권법에서 증권 관련된 규제에서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NFT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고유적인 소장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이나 아니면 그 신분의 증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증명을 위해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진적으로 해서 백분을 하실까요? 백분을 하시죠.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분노하는 마음으로 또 착잡한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의 눈에를 볼 때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분할 일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는데요. 내일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에 이주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 이 리박스쿨 특히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늘범 학교까지 침투해서 아이들의 사상을 극우화시켰던 그런 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이조 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상을 좀 파악하려 했는데 가장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현 교육부 장관 이조 장관이 결국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이조 장관이 꼭 출석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저는 믿겠습니다. 이조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에 제시한 이유 중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 구차한 변명이고요. 현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지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으로서 일본 학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신다면 내일 반드시 나와서 그 실체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시고 혹시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이조 장관의 마지막에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원회 간사이시죠. 문정복 간사님, 또 김문수 위원님, 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함께 기자회견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리버스쿨 현안 질의회는 이조 장관의 책임 방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6월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리버스쿨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묻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직무만 이행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 견제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이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이조 장관의 변명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6월 4일 제출한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으므로 그는 여전히 현직 교육부 장관 신분이다. 현직 장관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회 출석을 피하겠다는 것은 공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기피일 뿐이다. 무엇보다 리버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 확대된 사안이다.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이다. 리버스쿨 사태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장관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민 앞에 서야 할 책임자 스스로가 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직무유기이다. 심지어 그는 국무총리 대행 등의 최소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국회의 현안 질의 출석 요구는 그 최소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듯이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국회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적 분노를 키울 것이다. 국회교육위원회는 리버스쿨 사태의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수조사 발표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장관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조 장관이 국회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회가 부여한 출석, 답변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조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책임 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쓸 것이다.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입동입니다. 맞습니다. 어렵게 내일 편한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히 늘봄학교의 극우 성향을 가진 강사들을 투입하는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대선에서 댓글 공작까지 했다라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할 자리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 간사간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어차피 묻고 갈 수 없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잘 협의가 돼서 내일 같이 현안 질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안 질의 이후에 저희 위원장님과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를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 정식 특별서명 복권 요청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통합 내란 정식 특별서명 요청 시민 모임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와 정교회에서 역할하시는 우리 원로 선생님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옥천 민예총 사무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인성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시민회의 상임의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도상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이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정도상 이사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나머지 참석자분들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항쟁 38주년입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필요한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내란 종식, 인생 안정, 국민 통합을 시급한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내란 종식은 국회에서 3대 특검법의 통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생 안정은 취임 전날 비상경제 점검 TF 가동으로 발빠른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너지고 파괴된 민주주의와 민생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내란을 겪으며 상처있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첫 조치로 대통령 임명식이 예정된 재헌절 즈음한 국민 통합 특별 대사면 복권을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별 사면의 기조는 지난 정부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대한 위로여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계형 민생사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이들이 생업전선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 출발하도록 국가에서 보듬어 주십시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도한 폭정이 저항하라 억울하게 처벌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분들과 노동탄압의 표적이 돼 처벌받은
노동자들을 사면 복권하여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시민사회 대표 원로 선생님들이 요청드린 첫 특별사면이 가장 낮은 곳의 삶을 일으키는 회복,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한 통합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통합 내란정신 특별사면 요청 시민모임을 대표해서 정도상 이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경제포럼 이사 정도상입니다. 이번 시민모임이 추구하는 바는 대통령 임명식에 즉응하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 종식에 크게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사면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민의 뜻을 함께 모으는 일이 우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각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님들이 모여서 이제 시민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오늘부터 기자회견 이후부터 곧장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서명운동의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님께 전달하여서 비교적 이른 시일에 사면복권이 결정되고 대통령 7월 17일 대통령 취임식에 임명식에 사면복권이 발표되고 적어도 8.15까지는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인성 상임의장님과 강우천, 송영동, 임대종 한국작가의 사무총장님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먼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에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함께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는 약자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경청과 응답에서 국민통합은 시작됩니다. 국민통합은 과거를 덮는 일이 아니라 정의 위에 다시 서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통합을 이 시대의 과제로 선언하시며 분열을 넘고 갈등을 딛고 국민과 함께 다시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고통받아온 이들의 현실에 응답해야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고통받은 국민의 삶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통합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명인 일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오는 7월 17일 제헌절에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을 하실 때 국민통합 특별 대사면 복권을 발표하여 위로와 실천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가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법 처리를 당한 생계형 민생사범을 도와주십시오. 불우수용자, 생계형 운전자, 민생사범 등에게 진짜 대한민국과 함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범죄자들이 사면, 감형, 복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 사면을 받는다면 국민 통합은 물론이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 사면에 포함되는 숫자 또한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그 절박함에 응답해야 합니다. 빈곤을 처벌하는 대신 연대와 회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명권은 바로 그런 연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 독재와 내란 세력에게 사법 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 내란 응징의 선거였습니다. 무도한 검찰 정권이 파괴한 헌법 질서와 내란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독재를 실행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았고 사회에서 배제되었으며 일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단지 개인적 범법자가 아니라 심각하게 기획되고 가혹하게 자행된 검찰 중심의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입니다. 내란 세력이 장악한 사법카르텔의 폭력을 대통령님께서도 온몸으로 겪으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명예는 사명과 복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모해 이의증과 법원의 비양심적이고 비독립적인 재판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검찰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 때를 놓치게 되면 내란에 동조했거나 검찰 독재에 동조했던 세력에 의해 희생이 범죄로 둔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내란 세력과 검찰 독재에 의한 희생자들과 윤석열 정권의 포괄적인 노동 탄압으로 사법 피해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사면 복권하여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7.17 대통령 임명식에 증응한 대통령님의 사명권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사되는 가장 아름다운 권리가 될 것입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손을 내밀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 헌법과 법률로 국가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대통령 고유의 사명권을 국민통합과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의 수단을 행사해 주실 것을 국민적 명언과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7.17 대통령 임명식에 지음한 특별사면은 그 첫 실천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립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서명과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국민통합 내란 종식 특별사면 복권 요청 시민모임 유통. 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민모임에는 각계 종교계,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언론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일정상 대표자 몇 분만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기자회견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입니다. 준비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 및 계엄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거쳐오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은 날로 가중되어 왔습니다. 특히 배달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는 그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중개 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애면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5% 이내 상한제 도입 등 배달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강주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사와 상생한 도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며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한의 범위를 정하는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2% 이하 낮은 중개 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 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공공 배달앱은 단순 배달 플랫폼이 아닙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할인 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예, 광주 동남갑 정진우 의원입니다. 그러나 민간 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한정된 지원만으로는 민간 배달앱과 경쟁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 운영 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5% 이내 규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공공 배달앱 국비 지원 등 활성화 지원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출입기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정진우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함께 이렇게 아주 귀중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셔서 민생 소외 시민단체 일꾼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강력하게 지지와 연대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공배달앱으로 갈아타기 캠페인 정부에 큰 신선한 충격과 감흥을 줬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직전에 일했던 선대위 서민중산층 경제 살리기 원에서 제가 대선 때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 정말 수백 수를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플랫폼 폭리와 횡포에 대해서 제발 좀 이걸 근절하고 횡포해야 된다는 그냥 제안이 아닙니다. 그 글에 보면 나중에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공개해보고 싶은데 모아서 그 절절함이 읽는 사람이 이 정책 안 하면 이분이 잘하는 이 업종이나 이분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배달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기정 시장님과 우리 두 국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달의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할 때 됐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그런 제가 그런 주장도 늘 감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소상공인들보다 더 훨씬 전부터 그 자리 잡았고 또 신용카드라는 기능을 상당히 제공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영역인데도 거기는 매출액에 따라서 상한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시장이 훨씬 더 낮은 수를 내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역시 대학들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물가 인상률 고각 1.5배는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시장에만 모든 걸 맡겨놓지 않습니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승을 위해서도 적절한 제한이나
사회적 기준을 도입하는데요. 지금야말로 공공배달을 키우고, 그래서 공공배달 주기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배달의 수적 상한제 도입해서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반드시 띄워줘야 된다. 거기다 이제 민생복지금이나 지역화폐까지 제공된다면 내수가 확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 우리 강김 시장님, 그리고 광주 경제 일자리 재단의 김현정 대표님 오늘 직접 맨 오른쪽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광주광역시 절절한 호소에 뒤이어서 중소상공인단체들, 민상단체들도 반드시 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 때문에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압박해서 아주 철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도 우리 시장님이랑 또 의원님과 질의응답 시간이 옆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성입니다. 위법적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 동의 제동, 이진숙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서울고등법원이 9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제기한 정지환 감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과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강행한 불법 임명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히 제동을 건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는 헌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방통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5인 합의제 원칙을 무시한 채 2인만으로 감사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임명된 인사는 중징계 이력과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부적격자였고 겸직 논란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위법한 결정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법한 2인 체제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불법 인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위기 여성 청소년을 위한 10대 여성건강센터 일반 폐쇄 결정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서울시는 전국 유일의 10대 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의 운영을 오는 7월 4일 종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에 나는 봄 폐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처리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봄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위기 임신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전국 유일의 의료 특화 기관입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위탁법인의 운영 종료 의사를 이유로 센터 폐쇄를 결정하고 신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법적 근거도, 예산도, 고용 승계 계획도 없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심각한 지원 공백에 내몰리고 숙련된 종사자들은 예고 없이 해고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복지 해체이자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이 책임은 분명히 오세훈 시장에게 있습니다. 나는 봄 폐쇄는 공공복지의 후퇴이며 과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같은 퇴행적 정책의 반복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나는 봄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청소년 건강권과 복지권 보호를 위한 센터 지속 운영과 고용 승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는 구호가 아닌 지금 실현해야 할 공공의 책임입니다. 서울시가 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판사를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어제 또 오늘 단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법상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에 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준비해온 저희들의 입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형사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소추에 대해 재판도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홍준표 전 시장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2017년에는 불소추 특권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헌법학자 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대통령 신분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가 2010년에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도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 법안을 비상계엄 이전에만 19차례나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미 2건의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리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할 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한 사람을 위해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논리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 제84조를 입맛대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명백히 위헌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입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법원에 몸담았던 저희들로서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사재판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본인이 강조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무죄를 증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그리고 사법부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국민의힘 법관 출신위원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현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이상 큰 희생을 치르고 이렇게 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철저히 유린되고 찢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의 수사망, 재판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혼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헌법 84조와 관련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고 진행 중인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했고, 또 헌법학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 그것은 재판까지도 포함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그것을 법원에 강요하고 있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 법원의 항고를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민주당의 권력의 압박 앞에 스스로 먼저 돌아누운 꼴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옛날에 내려오던 비리법권천이란 말에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은 이길 수 없고, 법은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권세는 하늘의 도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비리권법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가서 권력은 재판에서도 자유롭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이 무죄인 그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이 어떻게 심판할지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막은 회회나 소위 불루라 하늘의 거물은 성글기는 하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심판까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죄를 짓지 마라. 빌 곳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고합니다. 덕죄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철저히 유린하고 법을 왜곡하고 하는 이런 일들 제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몇 배 더 가혹하게 대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나경원입니다. 정말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어제의 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친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권력자와 친한 사람들은 무죄로 무권유죄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후퇴된 어제의 사법치욕의 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호영 의장께서 이 권력은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천은 바로 천심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서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함으로써 이 법원이 바로 잡혀질 것을 또 한편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헌법 제67조 제3항의 68조 제3항의 이 대통령 선거 재선거의 규정만을 보더라도 당선인의 경우와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경우에 권리와 신분 상실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썼지만 거기에 열거되는 규정을 보면 역시 재판, 판결이 중단되지 않음을 미루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기초 보아서도 헌법 84조로 보나 68조로 보나 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검찰에게 촉구하겠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사법부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또 재판정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위헌 법률을 만든다면 여기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배수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삼권 분립이고 그리고 또 그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를 선고하고 99%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해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해야 되고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다수 여당에 의해서 지금 사법권을 파괴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그러나 국민은 현명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여론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다수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 국회 이 횡포에 힘없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반성하고 자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회와 또 지금 여당 행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이 상권 분리,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것을 알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반성하고 집 앞에서 공항까지 몇 명이 가든 우아하게 차량 대절은 검색창에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지관입니다. 오늘 있었던 3대 특검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제거와 관련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제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재자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쾌거입니다. 60기념일에 항쟁정신을 계승하는 3대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특검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3대 특검법은 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정의와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3대 특검법이 감격스러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윤후관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특검 후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은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을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3대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국무위원은 윤석열 독재정부에서 3대 특검 법안을 비롯해 수많은 민생 법안을 거부권에게 좌초될 때 부역했던 분들입니다. 양심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도 없는 국무위원이 벌인 헌정 파괴, 내란 부역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입니다. 원내사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공표되었습니다. 3개 특검법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걱정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정국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이든 필패합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생이 시급하고 경제 현안, 외교 현안 다룰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호 법안이 민생도 외교도 경제도 아닌 정쟁입니다.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전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 동원된 인력과 예산은 실로 방대합니다. 최대, 최다, 최장 신기록을 세운 특검법이라고 이미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주당 검찰청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계엄과 주가 조작만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8회 지방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을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본래 야당용입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쓰는 대안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집권한 정부 여당이 왜 민생을 젖혀두고 특검법부터 공표하는지 정쟁과 사정정국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 생생합니다. 취임사 따로, 국정 따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생이 아닌 사정과 정쟁에 의존하는 정부는 필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경고와 교훈을 전달드립니다. 강력한 경고와 함께 지금이라도 바른 국정을 위한 성찰을 시작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